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뜨끈한 방바닥만 한 개 없죠.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아래에 손을 쑥 넣으면 얼었던 손이 녹으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찾은 앤서니 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국의 이것에 감동받아 사연을 보내셨네요. 그녀의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앤서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서 가장 큰 출판사의 정치 분야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잡지의 작가로 일하고 싶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분야라 실력이 쟁쟁한 친구들이 그 파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 없지만 중요한 부문인 정치 분야는 사무실에 젊은 사람도 적고 분위기도 칙칙합니다. 그런 저에게 미용 분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셰르빌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대학은 달랐지만 둘이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닮은 구석이 많아서 심지어 둘이 모텔 솔로인 것까지 같아요. 둘 다 외모가 떨어지는 편도 아닌데 왜 남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적당히 벌고 머리도 길고 화장하면 예쁘다 소리도 듣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모텔 솔로인 우리 둘은 10년은 넘게 사귀어온 우정 덕에 소울메이트가 되었고 어디든 함께했죠. 셰르빌은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수석 졸업생 코르디와 함께 우리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셰르빌을 통해 저는 코르디의 소식을 종종 듣는데 워낙 똑똑하고 일도 잘하다 보니 여행 작가 중에서도 유망주였죠. 그녀의 외모는 한눈에 봐도 시선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와 셰르빌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러운 건 따로 있었죠.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우리 회사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는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출판사거든요. 무명 작가는 물론 유명한 방송 작가들도 우리 회사와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좋은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라파엘이 코르디의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코르디의 외모, 능력 그리고 착한 마음까지 그녀 역시 대단했지만 라파엘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다니 정말 넘사벽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코르디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녀의 소박함과 산뜻함은 누구든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모태솔로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한국행 여행 티켓인데요. 코르디가 라파엘과 함께 결혼 전 한국행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몇 주 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대로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여행을 취소하려고 했답니다. 일일이 검색해서 짜놓은 여행 일정을 묻어두기가 아까워 코르디가 셰르빌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대신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 여행을 하기 위해 예약한 모든 비용을 그냥 받지 않겠다고요. 왜냐면 지금 와서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티켓도 숙박도 어렵게 예약한 거라 꼭 썼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셰르빌은 코르디에게 90도로 인사할 뻔했다고 해요. 감사하게 넙죽 여행 일정표와 티켓을 받아 뒤도 안 돌아보고 저에게 달려왔죠. 앤서니 잠깐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저는 뒤숭숭한 이스라엘 정치 사건을 열심히 정리 중이었는데 다급한 셰르빌의 목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곧 마주하게 된 한국행 티켓 씨는 공평하다고 했던가 우리에게 이런 찬스가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 일정은 열흘이 채 안 남았던지라 셰르빌과 저는 뜻밖의 여행 일정을 위해 원고 마감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셰르빌과 함께 밤을 새가며 원고 데드라인을 맞춰 편집부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집중력을 오랫동안 발휘해 보긴 처음일 정도였어요. 저는 셰르빌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너무 바빴던 나머지 여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기 시간만 맞췄죠.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코르디가 줬던 여행 일정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꼼꼼한지 일정표에는 버스 노선, 정거장, 이름, 메뉴, 가격, 주의할 점, 비교할 맛집 등 정말 여행 작가답게 빽빽하게 써놓았습니다. 그 일정표대로만 움직이면 웬만한 여행사를 껴서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여행이 되겠다 싶었죠.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 즐길 한국의 고급 호텔에서 스파를 하며 보낼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코르디의 남친은 돈이 많으니 얼마나 여행을 고급스럽게 하겠습니까? 인천공항에 도착 후 우리는 일정표를 보며 바로 숙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기 적혀있는 한국 레스토랑으로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으러 가야 했거든요. 코르디가 예약을 위해 식사비의 절반을 예약금을 걸어놓은지라 그걸 버리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엔 좀 아까웠죠. 그런데 그녀가 건네주었던 일정표에는 호텔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테이라고 해서 숙소 표시만 해둔 거죠. 우리는 공항 리무진을 이용해서 서울 종로까지 간 다음 숙소에 물어물어 도착했습니다. 그때 웬 골목길을 지나야 했었거든요. 도저히 호텔이 있을 곳이 아니라 저와 셰르빌은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놀라운 현실과 마주쳤죠. 코르디와 라파엘이 예약한 숙소는 바로 한옥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느껴지는 마당에 있는 단층 집이었죠. 셰르빌은 저에게 한국 가정집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한옥을 실제로는 처음 봤지만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옥을 처음 들은 것은 4년 전쯤 정치부 작가로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이스라엘 국왕부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필립 이스라엘 국왕부부가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성북구의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불로문을 지나는 것이었죠. 불로문은 문 아래로 한 번 지날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는 문인데 한국의 창덕궁에 있는 불로문을 재현해 이음매 없이 하나의 돌을 깎아내 만든 거라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불로문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필립 국왕이 마틸드 왕비의 손을 잡고 어서 지나자고 웃으며 말했다는 글을 바로 제 앞 선배가 쓰고 있었던 거였죠. 코르디와 라야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플 여행조차 돈 쓰러 다니는 휴양여행이 아닌 문화경험과 더불어 그녀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한 걸 보니 괜히 유망주가 아니었어요. 저와 셰르빌은 숙소 안으로 들어가 민박집 주인을 만났고 그녀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주거 방식에 따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약간 신기했어요. 셰르빌은 그냥 양말만 신은 채 들어갔지만 저는 맨발이라 민박집 주인에게 슬리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을 방에 들어간 순간 너무 당혹스러웠죠. 방이 휑했습니다. 침대가 없는 맨 바닥이었어요. 셰르빌은 민박집 주인에게 방을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여긴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민박집 주인은 당연히 이해한다는 듯이 휴대폰 번역 앱을 들더니 여기는 한옥 민박집이기 때문에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잔다고 보여줬습니다. 코르디가 예약한 숙소는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잠자리까지 한국 전통 문화로 선택했다니 왜냐하면 마당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 숙소는 침대가 있었거든요. 셰르빌은 한숨을 푹푹 쉬며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캐서린 여기 히터도 없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유럽의 호텔은 10월 말이면 히터를 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온차가 심한 가을날인데도 난방기구가 없더라고요. 아자마한 번역기를 들고 마당을 건너 민박집 주인에게 갔습니다. 히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박집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히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통이어도 그렇지 무슨 관광객이 머무르는 숙소가 이렇게 후지죠. 제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월세 집도 최소한의 난방기구는 갖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가을과 겨울이 춥고 일교차가 크다고 해서 일부러 가방에 두꺼운 옷을 더 챙겨왔고 실제로 한국의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밤이 되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갑갑했습니다. 아니 한국 정도면 그래도 꽤 사는 나라일 줄 알았는데 아무리 민박집이라지만 너무 숙소가 후진국스러워 실망이 가득했죠. 코르디가 힘들게 예약했다는 한국 한정식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는 일단 배부터 채우고 와서 히터를 사든지 어쩌든지 하자고 했죠. 한정식 집으로 내려가는 길은 우리가 묵을 한옥이 빼곡이 들어찬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한국 집들을 더 고풍스럽게 인테리어해서 한국만의 정취가 물씬 나는 길로 계속 걸어갔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스라엘의 집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어느 작가가 말하길 평야를 따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이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로 갔지 만약 이스라엘로 진입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레고처럼 대책 없이 쌓은 벽돌 건물은 뭐지더라고요. 어느 경로로 오더라도 이스라엘의 남다른 풍경으로 당황스러워하죠. 그런데 한국의 한옥집들은 어느 경로로 오더라도 정갈하고 고풍스러운 느낌, 따뜻하게 맞이할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약된 한국식 레스토랑에서 떡갈비 정식을 먹었는데요.
한국의 정식은 한 상에다가 수많은 음식을 가득 차려주는 요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접시들이 테이블에 놓인 건 처음 봤었어요. 테이블이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떡갈비 같은 메인 메뉴들을 제외한 사이드 디시들. 일부는 다시 리필을 할 수 있다며 종업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주는데 심지어 공짜로 리필도 가능하다고요. 유럽에선 식당에서 물도 사 먹는 판인데 이 많은 사이드 디시들이 무료라니 진짜 놀랍습니다. 한식은 담백하고 적당히 감칠맛이 있으며 야채가 많은 건강식이었어요. 저는 특히 알타리 김치라는 작은 물을 먹었는데 아삭아삭 씹는 식감과 유산균이 톡톡 터지는 듯한 쉰맛이 제 입에 잘 맞아서 밥을 추가로 시켜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하고 숙소로 다시 걸어 돌아온 저희는 방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셰르빌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캐서린 히터도 없는데 방이 따뜻해졌어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 와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저도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민박집 주인이 와서는 저녁에는 온돌로 난방을 하니까 히터가 없어도 자는데 끄덕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조식은 구시해야 할 테니 푹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예 털썩 앉아 바닥의 따뜻함을 만끽했는데 셰르빌 또한 따뜻한 기운에 홀려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앉아있던 우리는 배도 부르겠다, 바닥도 따끈하겠다. 노곤해지면서 벽을 기대는 자세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곧 자연스레 드러눕게 되더라고요. 아등까지 바닥에 닿으니 와 세상에 그런 천국이 없었어요. 시차 적응이 채 되기도 전에 무리한 일정을 해서였는지 밥을 2공기나 먹어서였는지 아니면 온돌인지 먼지가 나를 데워서인지 셰르빌과 저는 그런 상태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박집 주인이 차려주신 조식을 먹으며 그녀에게 어젯밤중에 바닥이 따뜻해서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을 쓰는데 외국인 손님들은 생소하게 느꼈다가 겨울에 한국에 올 때면 꼭 한옥 민박을 오게 된다고 하셨어요. 민박집 주인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미리 온돌을 데워놓는다고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생소한 언어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인터넷을 통해 이 난방 방식을 검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고 지금은 바닥에 물이 지나가는 관을 깔아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하룻밤만 한옥에서 좌식 생활을 했는데 벌써 편안해지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스럽다며 한국 문화를 깔보았던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체크아웃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일정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바닥에 누워 셰르빌과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얘기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운 사진을 찍어 코르디에게 보내줬어요. 코르디 너 덕분에 한국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면서요. 그녀도 반드시 한국에 갈 거라고 하더군요. 암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한국을 안 오겠어요? 저의 즐거운 한국 여행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좌식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온돌이 더욱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도 온돌룸을 따로 만들 정도라고 하니까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은행 안 뉴질랜드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가 나면서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합니다. 엎드리라는 말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뉴질랜드인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을 바라봤다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살던 중 한 가지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이나 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영화도 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미국을 뒤흔든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맑은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날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주셨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행복하더군요. 특히 그날 센트럴파크에서 소풍을 즐긴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의 권유로 번화가 거리를 가기로 했었죠. 번화가 거리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아빠는 쇼핑할 것이 있냐며 엄마에게 장난을 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햇빛도 좋았고 부모님의 웃음소리까지 겹치면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빠는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저에게 세계무역센터를 먼저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당시에 제 꿈은 특이하게도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저랑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센터가 뭐가 보고 싶냐고 투덜거리셨지만 저를 데리고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눈에 빌딩이 보이던 순간 저는 하늘 보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은 바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방황하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뛰어가는 부모님의 손. 저는 그때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던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섞여있던 제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그는 저를 번쩍 들고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라고 하며 웃어주었어요. 왜인지 그가 웃으니 안심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근처에 있던 부모님이 경찰과 저를 발견하게 되어 부모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경찰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경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 준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제 생일은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땐 뉴질랜드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의 중심에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이 일어났기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는 언젠가 그 경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무 탈 없이 자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생각과는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어요. 저는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한 사람,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 뿐이더군요. 그때 저에게 기운을 불어준 것이 한국인 남자친구인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인들의 생일 파티라든가 집들이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일이 위험하다는 말 혹은 경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였죠.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기복 없이 저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봐줬거든요. 그걸 계기로 태준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준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색대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공감해주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자주 해서 곤욕이긴 했어요. 특히 태준이 수영을 잘했는데 바다를 가는 날에는 수색대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수색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태준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수색대는 말만 나와도 질색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굳이 티는 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 태준의 자부심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비번이라서 태준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장보기 같은 일들이었죠. 태준은 그 전에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태준이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다른 일을 하면 더 빨리 집안일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태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옆에 있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강도는 오직 하나였지만 총을 들고 오며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다 엎드리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바로 엎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비번이긴 했지만 경찰이 된 이후로 습관이 되어 외출할 때는 항상 개인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경찰이라서 이런 일을 연습도 해본 적이 있고 심지어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일반인들만 가득한데 동료들 없이 저 혼자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니 막막할 따름이었죠.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 나설까 봐 두려워 옆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틈엔가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제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엄청 멀어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괜한 짓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핸드폰이 사용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죠. 비번이 아닌 동료에게 은행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죠. 엎드려 있는 사람들 틈으로 어느새인가 강도 가까이에 다가간 남편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가방에 돈을 담고 있는 강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는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안아서 뛰어가던 그 경찰 아저씨가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강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총으로 제 남편을 겨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이미 발사된 후였더군요. 반전은 총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져온 총은 바로 장난감 총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그 남성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은행에 있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동료들은 비번인 날에도 한 건 울린다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잃는 줄 알고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구했는지 물을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 수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경찰이 되려고 했던 이유까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내인 제가 나섰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잃지 않으려고 한 선택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태주는 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요즘은 남편이 한국 수색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의 자부심을 더 올려주고 싶어졌거든요. 항상 제 남편 태준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